자, 안녕들 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상법 수업을 한 지가 한 2년 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었고, 또 제 수업을 기다리시던 많은 분들에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제가 이수천닷컴이라고 새로 만들어서 상법, 또 세법, 개론, 또 세법학 이 이제 세 과목, 그리고 이제 행정송법 이 네 과목을 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고, 이수천닷컴이라는 곳에서 제가 제 이름으로 만든 겁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해서 오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강의들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저도 뭐 한 번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실패한 적이 없는데, 실패라기보다는 두 발 또는 세 발 더 뛰기 위해서 제 이제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풀어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수천닷컴을 이제 만든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 뭐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 또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2009년도에 회계학원 나와서 상법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사랑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 세법을 좀 하겠다. 또 조세법, 세법학, 조세법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조세법을 좀 제대로 좀 해보겠다, 이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이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조금 렉이 좀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덕분에 1년 정도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중간에 또 이제 방문각이라는 교육 대기업이 저를 좀 스카웃을 해가서 방문각에서 이제 공무원 세법 7급, 9급 하면서 이 조세법 또 세법학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세법 개론 수업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수업은 상법이 끝나고 나면 아마 7월 하순 정도에 수업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올해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서요. 세법 개론에 대한 핸드북을 만들어서 뭐 준비는 해놓겠지만 올해는 출간을 좀 하지 않을 거고, 내년에 좀 출간을 초에 좀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 객관식 세법 교재도 있고 이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들으시면서 이수천닷컴 제 이름이니까요. 그죠? 많이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수업 중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는 상법 수업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이렇게 상법 강의 제 8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핸드북 작업이 거의 끝나서 편집 상태에 있고요. 아마 이번 주면 편집이 끝나서 저한테 올 거예요. 그럼 교정 보게 되면 다음 주 중에는 뭐 아마 교정이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 중에는 뭐 출간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6월 말 정도에 여러분들 한테 상법 강의 핸드북 교재가 아마 보여질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가서 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교재를 출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대한민국의 상법이라는 과목이 꽤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회계학이나 또는 세법 이런 거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법이 논리가 훨씬 더 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인회계사고 뭐 세무사고 또 법학자로서 여러 가지 이제 법 공부도 해보고 회계 공부도 해보고 또 세법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법논리적 측면에서는 민법이나 상법이 꽤나 깊습니다. 그래서 민법이나 상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세법도 잘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업 들으시면서 굉장히 도움을 좀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죠? 멋진 상법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가워요. 그죠? 이 수업은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회사편 부분은 세무사 시험을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수천닷컴 많이 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죠? 제가 가는 또 학문의 길, 또 많은 이제 제가 배움을 가졌는데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한정을 해서 여러분한테 상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1차 시험입니다. 1차 시험에서 상법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1차 시험의 경우에는 그치? 자, 한번 봅시다. 시험 과목이 뭐가 있나요? 자, 회계학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치? 또 세법이 있습니다. 그지? 또 뭐가 있나요? 그죠? 자, 경영학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죠? 또 뭐가 있나요? 경제학이 있습니다. 또, 세법이 있습니다. 상법이 있습니다. 이 5개가 아마 1차 시험의 과목이 될 겁니다. 그지? 회계학은 아마 150점 배점이 될 것이고요. 그죠? 자, 세법 100점 배점이 될 것이고, 경영학은 2개로 쪼개지죠. 자, 일반 경영학이죠. 그죠? 일반 경영학이 아마 60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재무관리라고 하는 그죠? 경영학의 일부가 됩니다. 이쪽이 아마 40점 정도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학 부분이 역시 자 100점으로 출제가 되고요. 상법이 100점으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는 그죠? 자, 민사법에서 그지? 이 상법 부분이 아마 한 20% 정도 차지할 거예요. 15에서 20%. 그죠? 그래서 보험법까지 들어가지만 보험법을 공부하는 친구들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수업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는 이 상법이라는 과목이 그지? 자, 뭐가 됩니까? 역시 자, 선택형 문제, 즉 객관식 문제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주관식 문제, 이 2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때도 뭐 객관식 공부하나 주관식 공부하나 차이가 없어요. 대부분 주식회사의 기관의 이사의 책임, 또 대표이사에 관한 문제, 그지? 그런 것들을 주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객관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전부 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회계사 1차 시험에 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시험도 이제 뭐 합격률이 50%가 넘지 않으니까요. 이 상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득점을 해야 될 겁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분들은 최소한 얼마? 80점에서 그치? 자, 85점 정도는 맞으셔야 여러분이 그치? 그치? 조금은 합격선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실제로는 뭐 회계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경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을 학원 강사들 수업 듣고 대충 공부한다. 그렇게 해서는 점수를 60점을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경제학에 대한 고민을 좀 해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예요? 이 세법이에요. 세법을 법소부만 하면서 역시 수업을 합니다. 거기도 이론도 안 하고 거의 계산만 해요. 그런 부분은 그죠? 저희가 7월 말 또는 그죠? 8월 초에 개강을 해서 세법 수업을 멋지게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저 이수천닷컴에서 많은 그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상법으로 국한해서 가서 정리를 할게요. 자, 공인회계사 시험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현재 유일하게 그죠? 이 상법 시험이 그치? 자, 뭐가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 뭐예요? 공인회계사 시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를 해나갈 거예요. 지금부터 전개를 해나갑시다. 공인회계사 시험의 상법은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그죠? 상법은 6개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상법 총칙도 그죠? 상행위 편, 또 그죠? 자, 회사 편, 그죠? 또 뭐 있습니까? 그지? 자, 그지? 또, 그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또, 어음수표법, 그죠? 어음법, 수표법 이 4개가 시험의 출제 범위가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어디는 그치? 자,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는 보험 파트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죠? 또 해상 파트도 일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공인회계사 시험의 국한의 설명을 드리면 그죠? 출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총칙 상행위에서 그죠? 8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회사편에서 24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어음수표법에서 8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요. 총 40문제가 돼요. 근데 그치? 자, 회사편 그치?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또 어음수표법도 뭐 저희 수업을 들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딱 뭐예요? 총칙 상행위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 민법 때문입니다. 또는 그죠? 자, 법의 기초가 돼 있진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법의 기초가 돼 있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요. 또 조문을 보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첫 수업을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치? 자,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가 뭐 20% 출제되고요. 자, 여기가 60%가 출제되고 여기가 그치? 몇 프로가 출제됩니까? 그죠?
20%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세무사 시험의 경우는 회사 편의 40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과목들을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자, 상법이라는 과목은 한번 보시죠. 그죠? 상법이라는 과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법은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예요. 조문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자, 이 조문이 존재하지만 이 조문을 읽기 위해서는 많은 뭐가 필요합니까?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인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그치 배경 지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치 법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 조문을 가지고 암기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이 조문을 그대로 컨트롤 CV에서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 조문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또 이 조문은 왜 생겨났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조문에 그치 해석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 배경 지식과 일반적인 법 지식을 가지고 이 조문을 녹여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공부 방법에 있어서 순서는 이게 먼저고요. 이게 나중에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문 암기하고 그죠? 뭐 거기에 대한 판례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거는 변호사 시험에서도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가. 그지?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전체적인 상법에 대한 뭐라고? 자, 법지식이나 배경지식을 통해서 일반적인 뭐라고? 이해를 하는 게 뭐라는가? 선행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만큼 잘 이해를 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죠? 이 조문을 한 번씩 읽어가는 겁니다. 올해는 제가 조문 특강도 한번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상법은 그죠? 자, 1년 수강권 20,000 그죠? 상법에 대해서 자유수강권을 30만 원을 통해서 제 강의를 그지? 1.5배수 범위 내에서요. 1년 동안 들을 수 있는 혜택을 좀 부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 따라서 이렇게 그죠? 선행 단계 이해를 통해서 뭐랍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에서 그지? 자, 이 이해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기본 강의를 들으셔야 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뭘 들어야 돼요? 그죠? 자, 객관식, 그죠? 객관식 상법에 대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중간에 해도 되고요. 뒤에도 되지만, 그죠? 자, 기출문제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이 객관식 상법에서는요, 이 기출문제, 그지? 뿐만 아니라 제가 만든 아주 출제가 많이 됐던 연습문제도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전부 묶을 겁니다. 핸드북 특강, 또 파이널 특강 묶어서요. 그죠? 저희는, 자유수강권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지? 그지? 경제적 부담이 없이요. 상법을 마음껏 들을 수 있도록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제가 선행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화면은 뭐예요? 상법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와 객관식 강의를 들은 다음에 나중에 조문을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법에 조문을 하나 꺼내볼게요. 두 개만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1조입니다. 자, 상사에 관해서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 오케이? 이게 상법 제1조의 조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본법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고요. 그죠? 자, 두 번째, 상관습법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사례를 하나 딱 던졌어요. 그치?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예요. 그죠? 자, 은행에 갔더니, 그치? 자, 예금 인출, 그죠? 그죠? 해달라는 인출, 그지? 뭐가 있습니까? 내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엄마 거 통장을 가지고 가서 엄마 거 도장을 찍어서 뭐 했어요? 그치? 자, 예금 1,000만 원 인출해 주세요. 했더니 인출을 해주네요. 오케이? 자, 이거 뭡니까? 그지? 자, 은행이라는 그지? 업에서 즉 상인이 늘상 해왔던 관행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과연 법일까? 이런 문제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지? 자, 어디에? 그지? 자, 은행에 그지? 계좌에 찍힌 도장과 도장을 인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과 그지? 예금 지급 내역서에 들어가 있는 뭐 그지? 도장이 일치하기만 하면 그죠? 자, 그 예금을 인출해서 지급하는 것은 상관습법으로 상법의 법원이 된다. 자, 틀린 말이에요. 얘는 그지 법적 확신이 없이 은행이라는 거래회에서 그죠 통상 쓰던 관행이라는가. 그럼 상관습법과 반드시 구별할 개념은 상관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별을 못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지 그게 일조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왜 민법은 들어올까?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상사에 관해서 상법의 규정이 있다면 상법에 따르고 없으면 상관습법에 따르고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 이 말은 뭐 때문에 생겨났을까? 오케이? 자, 모든 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다는 거예요.
거예요. 일반법 뭐가 됩니까? 그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지? 자, 저널한 법률을 말합니다. 그에 반하면 적용 범위가 좁고 전문적인 법을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죠? 적용 범위가 적고 전문적인 법을 먼저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걔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는 어디에도 적용이 될까요? 세법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국세기본법의 규정과 다른 개별세법의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개별세법의 특례 규정이 우선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그죠? 자,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로 국세기본법에, 자, 상속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있다는가? 그럼 명의신탁은 뭐야? 형식일 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서 수탁자는 수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물을 부담하라. 이게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상속증여세법의 예외 규정인가? 그럼 국세기본법은 뭐가 될까? 일반법. 상속증여세법은 개별세법으로 특별법이 되는 것이야. 이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의 규정이 있다면 특별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고, 없으면 민법이라는 일반법을 따르라. 그게 상법 1조의 조문의 내용이에요. 또 하나 한번 가본다면, 그죠? 상법 169조에서 나옵니다. 오케이. 상법상 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상행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상법 46조에 22가지 영리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영리라는 건 뭐다? 준상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상행위를 기본적 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기타의 영리를 뭐라고? 준상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준상행위를 영업으로 한 자를 의제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본적 상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당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죠? 걔네들을 회사 입장으로 전환시키면, 그죠? 기본적 상위를 영업을 하는 회사를 상사회사, 그렇지 않고 그 밖 영리를 영업을 하는 회사를 민사회사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 단계는 항상 이게 뭘로 가야 됩니까? 1단계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그죠? 최종 단계에서 확인하는, 그죠?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이수천닷컴을 통해 제공이 되니까요. 그죠? 그지? 상법 수업에 대해서, 그지? 여러분들이 멋지게 들으시면서 내년에 꼭, 그죠? 합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법 공부를 할 때는 총칙 상행위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면 회사편은 랩하면서 가더라도 거의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습니다. 최소 여기서는 몇 문제를 맞는다. 이제 자, 목표 점수예요. 이런 것들을 명확히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가에게 공부를 할 때도 목표원가를 공부를 하듯이 목표를 꼭 정해야 됩니다. 최소 6문제 플러스를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편에서는 최소 20문제 플러스를 맞으셔야 돼요. 어수법도 최소 6문제 플러스를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봐야 기껏 해봐야, 자, 6, 그죠? 26, 그죠? 32문제 맞는 것이고 80점밖에 안 돼요. 꼭, 그죠? 이 정도의 점수는 맞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물론, 그죠? 어수법은 저희 수업 들으면 뭐 거의 다 쉽게 다 점수를 맞으니까요. 그거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그죠? 멋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최소 2점수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도, 그죠? 기본 강의 어디, 그지? 저 신림동에서, 그죠? 자, 상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가르치는, 그지? 강사를 강의 듣지 마시고요. 저희 수업 들으면서, 그지? 상법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을 좀 해갈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은 길게 하면 뭐 좋은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자, 이제는, 그지? 여러분하고, 그죠? 상법 공부를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법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상법 공부뿐만 아니라, 그지? 이거는 뭐예요? 기본적인 여러분이, 그지?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또는, 그죠? 세무사 등의 시험을 공부하는 공부에 대한 공부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그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즘, 그죠? 자,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게 뭡니까? 자, 요약서입니다. 요약서. 그죠? 자, 요약서를 가지고 뭐합니까? 공부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자, 뭣도 요약서 갖고 공부하고, 자, 회계학도 요약서 갖고 공부하고, 그지? 뭣도 요약서 갖고 공부하고, 세법도 요약서 갖고 공부하고, 오케이? 또 경영학도, 경제학도, 또 상법도 요약서 갖고 공부합니다. 자, 이런 공부는 절대 안 됩니다. 요약서를 통해서 공부하면 뭐를 못 읽어요? 글자를 못 읽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전부 글자로 나옵니다. 글자로.
그지? 그걸, 그지? 일부 회계원 강사들은 말 문제다 이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야? 암기할 때는 좋습니다. 그지? 암기 목적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부가요, 그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또는 변호사 시험 정도를, 그지? 공부를 하려면 이 암기로는 절대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공부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무조건 힘이 들더라도 뭘 갖고 공부해야 돼요? 기본서를 가지고 뭘 하셔야 됩니까? 그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하셔야 돼요? 정독을 하시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때 이 기본서를 정독을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서를 정독을 하기 위해서 뭘 듣는 거예요? 그죠? 자, 강의를 수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강의를 수강할 때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꼼꼼히 듣는 건 아니에요. 강의 수강할 때도 첫 번째 1회 수강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서, 그죠? 자, 뭐하게 스피드를, 그죠?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1회는 빠르게 속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에 대해서 1.5배수를 드리니까요. 0.5배수 정도를 잡아가지고 빠르게 이 강의를 전체를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2회를 들을 때 뭘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전체적으로 스피드를 좀 줄이면서요. 의미를 이해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이 스스로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서의 정독 개수는 최소 3회 이상은, 그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서에는 뭣도, 그죠? 자, 문제풀이도, 그죠?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저희 이수천닷컴의 상담실을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약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치? 저도, 그죠? 수업은 절대적으로 기본서를 가지고 할 거예요. 물론 제 교재 중에, 그치? 부류의 명저가 있죠? 그죠? 상법 강의 핸드북 교재가 출간이 2월 말이나 7월 초에 되겠지만, 그치? 그거는 그죠? 자, 뭐를 보고 강의를 듣고 또 기본서를 정독한 후에 마지막에 여러분이 모든 게 정리가 되면 그때서야 보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죠? 여러분이 이제 버스 타고 또는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보는 책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거를 주교재처럼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항상 모든, 그지? 공부에 있어서, 그죠? 자, 주교재는 항상 기본서를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지 않으면요. 자, 뭔가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시험을 보면 글자를 못 읽어서 모두, 그죠? 뭘 하게 됩니까? 교수님들이 출제한 문제, 그지?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지? 여러분이 아시듯이 제가 또 기업법학회 재무이사고요. 또 학회 활동도 좀 하고 있고 교수님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죠? 또, 그죠? 같이 회의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생각도 저하고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꼭 그렇게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지?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는 최소 3회 이상 정독을 한다. 상법에 투자하는 것처럼 아깝지 않은 게 없습니다. 상법은 여러분이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지? 모든 공부가 그러하듯이 강의를 잘못하면, 그지?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1년 후딱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수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이제는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가 출간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머리말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이러이러한 말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죠? 뭐 항상 뭐 저희 제가 힘들 때 이 교재를 출간하게 해주신 뭐 PNC의 사장님 감사드리고 또 구한성학원 원장님이신 박호근, 그죠? 회장님한테도 감사드리고 또 방문가게 박용 회장님한테도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좀 썼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치? 자, 차례를 항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차가 좋은 책이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첫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상법 총칙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상법 총칙을 갈 때도 뭘 보셔야 됩니까? 그치? 앞에 총칙에는 뭐가 있을까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아마 그게 1페이지 정도가 될 거예요. 저희 책은. 그치? 목차 부분은 페이지를 안 잡았으니까. 그럼, 그죠? 상법 총칙에 대해서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모든 법에서는 제1편입니다. 제1편을 꺼내겠습니다. 자, 상법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총칙도, 상행위도, 회사, 또 어음수표법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1편에 상법 총칙으로 가서, 그죠? 전체적인 얼개를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상법 총칙은 크게, 그죠? 5개의 토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법 총칙에서, 그치? 자,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말하는 걸 총설이다 또는 총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까요? 도대체 상법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작업 같지만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유는 상법이 뭔가를 알면 결국 끝납니다.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교수님들은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법대 석사로 공의학번으로 갔으니까 벌써 뭐 17년, 16년, 17년을 상법 또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걸 안다는 건 상법 전체를 아는 거예요. 상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상법의 대상은 무엇일까? 오케이? 또 상법의 적용은 왜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상법이 추구하는 뭐는 이념은 무엇일까? 이것도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상법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지? 기본적으로 상법이 무엇인가, 또 상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상법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지? 상법의 적용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조문으로 하면요, 여기에 대한 조문이 1조부터 아마 3조, 4조까지가 나갈 거예요. 3조까지 나갈 겁니다. 그지? 그게 조문입니다. 그건 조문은 나중에 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시간짬을 내서요, 조문 특강도 해드릴 테니까 자유수강권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고요. 또 개별 구매하셔도 그죠, 마음껏 그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총설 또는 송칙에서 볼 내용은 상법, 또 상법 이념, 상법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이 세 가지의 논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때 자, 상법에서는 상사 법률 관계의 주체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상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상인이라는 자는 어떤 자일까? 이 상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인이란 개념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문이니까요. 그죠? 이 상인 개념에 대한 여러분이 첫 번째 정리할 게 뭐 있을까요? 그죠? 논리 체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그죠? 조문 하나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상법 46개 22가지 영리행위가 되는 거예요. 걔를 상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상인은 그죠? 46개 22가지 영리행위를 영업을 한다면 당연상인, 오케이? 그 밖의 영리를 영업을 한다면 의제상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가. 이 논리 체계를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이 상법을 처음 공부하니까요, 민법의 권리 능력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죠? 세법의 여러분이 법인세법 또 소득세법의 구분 기준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걸 가지고 상인 개념의 논리 체계를 먼저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에 따라서 상인은 당연히 그죠? 이렇게 당연상인과 또 의제상인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이 구분 기준에 대해서 준거가 되는 건 상법 40개 22가지 영리행위가 된다.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뭘 보셔야 될까요? 민법의 행위 능력 개념을 상법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걔를 영업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죠? 자, 이 부분은 아직도 민법과 상법이 충돌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역시 무능력자라는 말로 그냥 대신하셔도 괜찮습니다. 조문은 바뀌지 않았고요. 자, 민법은 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개념을 드리고 있지만 상법은 여전히 미성애자, 한정치한자, 금치한자는 개념을 그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답을 만들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셔야 될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상인 자격의 자, 뭐를 취득과 상실에 대해서 자, 정리를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써드린 것들은 여러분들의 시험 출제 문제예요. 꼭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상인이라는 자는 이렇게 영업활동을 위해서 영업의 주체가 되는 자고요. 이 상인을 본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영업주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인은 혼자 영업활동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갑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그죠? 자, 이 상인이 영위하는 영업 단위를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때 이 상인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설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때 하나가 필요한 게 뭘까요? 인적 설비라는 겁니다. 자, 사람을 설비로 이야기해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요, 학문을 전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적 설비로 어떤 제도를 두고 있다는가? 상업사용인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또 하나, 자, 뭘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적 설비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제도가 뭐가 될까요? 자, 영업소, 그죠? 또 뭐가 있을까? 상호, 또, 그죠?
상업장부에 대한 부분이 그것이 완비가 돼야지 뭘 할 수 있다는가? 이 영업이라는 단위를 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상인의 영업은 뭐? 상인이라는 자와, 오케이. 자, 인적 설비인 상업상인 제도와 물적 설비인 영업소상호 상업장부라는 것이 자, 세 개의 카테고리가 묶어져서 하나의 단위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우리가 총칙에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뭐가 있다? 그죠? 기업의 인적 설비인 것이 상업상인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펴보고 가셔야 될 거예요. 걔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기업의 인적 설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상업상인은 누구로부터? 이 영업주로부터 뭘 수여받은 거예요?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는가? 자,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서, 그죠? 범위에 따라서 다시 세 작자로 쪼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자가 뭐가 될까요? 지배인, 또, 그죠? 자,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오케이? 그지? 다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 그지? 판매 점포의 사용인, 이렇게 세 작자로 쪼갤 수 있다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같이 안아서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 그죠? 2017년도에도 아마 18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상업상인은 뭐예요? 자, 그지? 상인에 대하면, 그죠? 대리인의 지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민법의 대리법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당연히 뭐 본인과 이 대리인의 관계에서는 항상 이익 충돌, 그지? 염려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그지? 자, 뭐에 대한, 그지? 이익충돌 방지용으로 경업피지 의무를 설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상인제도 전반을 이해하시고요. 경업피지 의무까지 정리를 하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지? 자, 이 인적 설비만 있다고, 그죠? 자, 뭐는 상인은 영업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적 설비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 물적 설비에는 뭐 있다? 그죠? 영업소, 또, 그죠? 상호, 또 상업장부, 이런 개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영업소 라는 개념은 반드시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영업을 영위하는 단위화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본점 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지점만이 영업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주로 출제되는 문제는 뭐예요? 상호를 가지고 거의 출제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지? 그래서 이 상호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상인이 뭘 영업소에서 영업활동을, 그지? 수행하면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회계장부와 대체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걔를, 그지? 상법 총칙의 회계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상업장부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좀 같이 해놓으셔야 될까. 물론 여기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거의 상호 쪽에서. 그리고 이 상호를 사용을 함에 있어서 뭘 할 수 있다는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고 타인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가. 그 부분도 출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총칙에서 자, 기업의 공시제도의 일종입니다. 그죠? 상사 법률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상황은 반드시 뭘 통해서 상업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해주세요. 오케이? 그죠? 자, 법원의 등기소에, 그지? 상업 등기 위에 뭐 하는가? 상사에 관한 중요한 법률 관계가 생길 만한 여지가 있는 사항들을 반드시 등기를 통해서 뭐 해주는가? 공시를 해주는 제도가 됩니다. 이를 상업 등기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부분이 뭐 요즘 출제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이렇게 단위화된 영업을 뭘 하게 됩니까? 양도를 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그럼 영업양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출제되는 포인트를 보면 거의 상인에서는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또, 그렇죠? 자, 상업상인도 거의 출제가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되고요. 한 문제 또, 그렇죠? 이쪽도 한 문제, 이쪽도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진다 생각하면서 빼뜨리지 말고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다시 드려요. 조문은 항상 나중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쪽도 특히나 최근에는 이 영업양도 쪽이 출제가 많이 됐어요. 아마 내년에는 좀 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출제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많이 출제했는데 이쪽 부분은 조문도 조금 심도 있게 나중에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제1장의 총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상법 총칙이라는 게 도대체 무언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걔가 뭐가 됩니까? 총설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그죠? 자, 상법 수업을, 그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상법 총칙에서 저희가 총설에 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까? 자, 이제는 가도록 할게요. 자, 제1장입니다. 그죠? 상법 총칙의 총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공부해야 될 주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상법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오케이? 얘네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상법의 법원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죠? 여기에는 뭐 상법전이라는 조문이 하나 존재하고요. 또 상법전이라는 조문 말고도 상사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법규, 그죠? 전부를 말하는 그지 실질적 의의 상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상법이라는 건 뭘 말하는데, 그죠? 자, 실질적 의의 상법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실질적 상법은 뭐가 됩니까? 상법의 법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과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의 법원은, 그죠? 상법전이라는 조문 플러스, 그지? 모든 상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규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얘는 공식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상법전이라는 것이, 자, 뭐, 형식적 상법 플러스, 그지? 형식적 상법 플러스 뭐가 됩니까? 그지? 자, 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수많은 뭐가 존재하게 됩니까? 특별법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한 개념을 뭐다? 상법의 법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실질적 상법은 교수님들이, 그죠? 자, 뭐 하기 위해서 상사 법률 관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이다. 다만 얘는 뭐다? 상법전과, 그지? 또 특별법으로 나눠져 있다. 이 특별법의 대표적인 예가 뭐 있나요? 여러분들이 회계사가 된 다음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오케이? 당연히, 그지? 주식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주식회사는 상인일까? 당연히 상인이야, 오케이? 자, 은행도 상인일까? 상인이야. 거기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 뭐? 은행법. 보험회사도 상인일까? 보험업법. 그지? 또 여신전문, 그죠? 금융업법. 수많은 이러한 특별법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상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또 여기에 해당하는 조문이 뭐가 됩니까? 제1조가 되는 것이다.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상법이 추구하는 뭐는 이념은 과연 무엇일까? 이념을 목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상법은 상인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상인의 법률 관계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상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모든 법은 너네들이 뛰어놀아라. 마음껏. 다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뛰어놀아라. 오케이? 그지? 그래야지 뭐 거래로 인한 그지? 법률 관계 충돌이 적을 거니까. 그럼 상법의 이념은 기본적으로 뭘까요? 당연히 그지? 그죠? 거래 안전 확보를 통해서 기업을 뭐하고 유지시키고 또 강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뭐 하자는가? 기업 활동을 그지? 자, 뭐 하자는가요? 왕성화를 시키자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상법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또 하나 문제가 될 만한 게 뭐예요? 자, 이 특별법과 얘네들을 일반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얘네들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까요? 법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죠?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상법은 자, 한쪽 당사자만 상인인 경우를 일방적 상인, 두 당사자 모두 상인인 경우를 쌍방적 상인, 그지?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과연 상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걔네들은 공법인의 상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모두의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상법의 적용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총선에서 다뤄야 될 주제는 크게 4가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제 가겠습니다. 제 1절입니다. 자, 상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상법의 의의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한마디로 이 말은 그시 자,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상법이라는 것이 자, 의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상법이란 옆으로 적겠습니다. 자, 뭐가 됩니까? 상인 또는 기업의 것이 자, 뭐를 법률 관계를 그죠? 자, 뭐 하기 위한 안정적으로 그죠? 그죠? 자, 뭐 하기 위한 처리하기 위한 뭐를 법률을 뭐라고 얘기한다? 상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법률 관계라는 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가셔야 돼요. 법률 관계는 도대체 뭘까요? 자, 가장 간단하게 말을 그지 여러분한테 정리를 한다면 이러한 그림으로 모든 것들이 정리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누구? A라는 당사자가 있답니다. B라는 당사자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당사자가 상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럼 뭐가 생겼을까요? 매출.
자, 이 매출 하나만 가지고도 재무회계 또 세법, 상법을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매출을 했습니다. 그럼 손익계산서 개념책에서 이 매출이 발생했으니까 A에게는 수익이 생겼다는 겁니다. 당연히 법인세법도 뭐가 됩니까? 얘네들은 입금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법률관계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이 법률관계는 곧, 그지? 특별한 말이 없다면, 그죠? 자, 뭐를 말하는 거예요? 채권 채무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지? 자, 그럼 이 매출에 초점이 있을까요? 아닐까요? 자, 물건을, 그지? 자, 1억 원어치를 판매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그지? A라는 친구는 대금을 곧바로 회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A라는 친구는 뭘 가졌을까요? 그죠? 매출로 인해서 채권을 가졌을 겁니다. 오케이? 그죠? 그리고 상대방이 되는 자는 뭘 가졌을까요? 매입으로 인해서 채무를 가졌을 겁니다. 오케이? 자, 뭘 통해서? 이 매출을 통해서, 그죠? 이 채권과 채무 관계가 발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그죠? 채권은 언제, 그지? 회수한다. 또는 B는 언제 이 채무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을 거예요. 걔를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인에 대해서 약정 기간 내에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B라는 자가, 그지? 멋지게 한번 정리합시다.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당사자 입장에서는 채권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되는 자는 뭐가 될까요?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가 약정 기간 내에 뭐를,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그죠? 상법에서 뭐랄까요? 이 채무자 너는 그치 채무를 뭐하지 않은 것이다.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치 매출 대금에 대해서 지급 책임을 지는 건 물론 그치 만기 이후에 법정이자에 대한 책임도 지라. 오케이. 그래서 이 채권자에게는 뭐를 부여하게 됩니까? 상법에 의해서 그죠? 자, 처음이니까 한번 쓸게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그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채무불이행을 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죠? 자, 이게 상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죠? 자, B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빈지를 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이유에서, 그지? 자, 우리 상법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그죠? 자, 부담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고요. 채권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이 법률관계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법률은 뭐다? 상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상인은 상법상 상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죠?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자본시장법상 상인이 될 수도 있고 은행법상 상인이 될 수도 있고 보험업법상 상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본시장법이나 은행법이나 보험업법이나 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상사법률관계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법률일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두 번째 뭐 형식적 상법과 실질적 상법에 대한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상인의 법률관계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모든 법률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상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는 곧 뭘 말하는 것이다?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실질적 상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연결을 하시죠. 그러면 자, 실질적 상법과 형식적 상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형식적 상법과 실질적 상법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가면 되겠죠. 자, 둘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자, 여러분이 먼저 정리할 게 뭐예요? 형식적 상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 형식적 상법은 선생님 무엇입니까? 그치? 자, 여러분들한테 조문이 천여 개의 조문이 있는 상법전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치? 자, 여기에 뭐가 있다는가? 1편이 총칙, 2편이 상행위, 3편이 회사, 4편이 보험, 5편이 회사. 그치? 자, 6편이 뭐가 있습니까? 항공편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6개의 편을 아우르는, 그치? 상법전 그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형식적 상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 봅시다. 자, 선생님, 그럼 실질적 상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실질적 상법은 뭐가 될까요? 상사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법규 총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실질적 상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상사 법률 관계에서 그죠? 자, 뭐가 되는? 적용되는,
자, 법규 총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범위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형식적 상법보다는 실질적 상법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지? 자, 이거는 왜 만들었을까요? 이 상법전에 상법을 한정하게 되면 상인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불가능하다는가. 그러니 위해서 뭘 만든가? 이 실질적 상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만든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죠? 상사 법률 관계에 있어서 그죠? 자, 그죠? 관계에 있어서, 그지? 자, 통일성과, 그죠? 체계성을 뭐 하자는가? 오케이? 자, 부여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학문적 의미의 용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걔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실질적 상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실질적 상법은 선생님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실질적 상법의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걔는 뭐다? 자, 상법전이라는 그죠? 상법전은 제가 곧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형식적 상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러스 뭐가 됩니까? 알파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그 밖의 법률 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질적 상법은 상사 법률 관계 법규의 총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죠? 자, 상사 법률 관계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중시한 개념이 되는 것이고, 학문적 의미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또 그 범위는 상법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많은 뭐가 들어가게 됩니까? 오케이? 법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 알파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자, 여러분이 아직 회사편은 배우지 않았지만 상법상 모든 회사의 경우에는 자, 뭐를 가져야 됩니까? 정관을 가져야 됩니다. 얘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상사 자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의 정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 그죠? 상사 관련 그죠? 자, 적용 범위가 좋고 전문적인 법인 특별법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본시장법 그죠? 또 은행법도 그죠? 수많은 상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모든 법규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봅시다. 자, 이 친구가 뭐랬어요?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자, 해외로 물건을 수출했다는 겁니다. 그럼 채권은 국내 채권자가 있지만 채무자는 미국의 임자가 됩니다. 오케이? 그때 문제가 생기죠. 자, 당사자인 A라는 채권자는 국내 상인, B는 외국 상인. 그럼 어느 법을 적용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됩니까? 그치? 자, 상사 관련 그죠? 자, 국제 법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상사 조약이 있고요. 상사 조약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국제사법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치? 상사 관련 국제 법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상법 제1조에서는 뭐라고도 이야기하나요? 그죠? 자, 상관습법도 그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가 뭐가 된다? 그치? 이 알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죠? 얘네들마저도 뭐다? 상법의 범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 상법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 상법이란 건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상법이라고도 부르는 것이고요. 상법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뭐라고도 부릅니까? 상법의 그치? 법원이라고도 그죠? 표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용어는 모두 동의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 의미를 알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요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뭐가 됩니까? 얘는 실질적 상법이 되는 것이고, 그죠? 자, 얘는 뭐가 될까요? 그죠? 형식적 상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형식적 상법은 곧 뭐가 돼요? 상법전이 되는 것이고, 자, 보세요. 적용 범위에 있어서 당연히 이 형식적 상법은 굉장히 좁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식적 상법은 실질적 상법에 포함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보시는 게 뭐가 됩니까? 그치?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색깔 잘 넣어드렸으니까 혹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실질적 상법에 의해서 가봅시다. 형식적 상법은 상법전 그 자체를 말하게 됩니다. 오케이? 적용 대상 갑시다. 자, 실질적의 상법이나 상법을 학문의 연구 대상으로 봐서 체계성과 통일성 또는 이론성을 그치? 자,
파악하기 위해서 뭐랬다는가 형식적 상법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상법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공통적이고 그죠? 자 뭐를 그지 기본적인 속성을 갖는 모든 법규를 말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기업에 관해서 또는 상사에 관해서 적용되는 법규 총체를 말한다. 오케이. 자, 둘의 차이점은 뭐다? 형식적 상법은 상법 전에 국한이 되지만요. 그죠? 당연히 범위는 실질적 상법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둘은 뭐 상호 보완적으로 그죠? 서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죠? 자, 교재에 박스로 잘 묶어놨으니까요.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충분히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죠? 제 이전에 상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이걸 가지고 좀 따질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은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민법과의 관계는 뭐가 될까? 그죠? 자, 그 부분은 여기서 정리할게요. 그죠? 상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제 2절에서 여러분이 파악할 건 상법과 그죠? 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파악할 내용은 그죠? 자, 특별하게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중요한 개념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게 뭘까요? 상법 제1조의 의미입니다. 그죠? 자, 1조의 의미예요. 자, 상법 제1조에서는 이렇게 조문으로 규정합니다. 상사에 관해서 그죠? 자, 관해 뭐가 없으면 그죠? 자,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그치?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따르고 그죠? 상관습법에 따르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뭐에 따른다? 그지? 자, 민법에 따른다. 이렇게 그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상법이라는 말은요. 자, 형식적 상법을 말한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는가? 그럼 자, 이 조문 상법 제1조의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상법의 법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법원의 의미, 즉 상법의 실질적 상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뭐를 가지고 있다는가? 법 적용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자, 얘네들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상사 관련 기타의 법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형식적 상법 말고. 그럼 이 법률들은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그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그지? 자, 뭐다? 법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에서 모든 법은 어떻게 적용된다? 첫 번째, 자치법 우선 적용의 원칙. 두 번째, 그죠? 자, 특별법 적용의 원칙. 그죠? 자, 적용의 원칙. 그리고 세 번째 뭐가 한다는가? 일반법 적용의 원칙에 따라서 그치? 모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됩니까? 법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죠? 여러분한테 응용하면서 정리를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 민법은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상법은 어디까지만이다? 이 상관습법까지만입니다. 그리고 이 상법의 의미는 다시 한번 자, 그죠? 실질적 상법을 말하는 걸로 해석하는 게 훨씬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에 대한 법 적용의 우선순위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보셔야 될 상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부분하고요. 교재를 조금 넘겨보시면 그치? 자, 그치? 뭐가 됩니까? 그치? 법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작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죠? 논리적으로 하나씩 다 그치? 뽑아서 순서대로 설명하기 좀 힘드니까 한 번에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뭐 한다? 상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상법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민법도 있고 그죠? 뭣도 있지만 경제법도 있고 그죠? 수많은 노동법도 있고 엄수표법도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보실 내용은 뭐예요? 민법과 상법은 뭐다? 자, 민법은 모든 일반인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법이 될 거예요. 그에 반해 상법은 상인에서만 적용되니까 뭐다? 특별법이 된다. 그럼 자, 민법과 상법이 충돌하게 되면 당연히 상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고 이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교재 기타 법률과의 관계 나오는데 이 중에 어음수표법만 체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어음수표법은 그죠? 자, 일부 강사들은 얘를 상법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거는 시험 범위에만 국한하는 것이에요. 어음수표법은 우리 일반인도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인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어음수표법 민법의 특별법이다. 즉 상법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상법의 이념 간단하게 말씀을 이미 드렸듯이요. 상법의 이념은 뭐다? 거래 안전 확보를 통해서 기업을 유지 강화시키고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다.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공시주의 또 외관주의 엄격 책임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자, 제 3절로 가서 정리합시다. 자, 상법은 뭐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자, 뭘 확보를 통해서 자, 거래 안전 확보를 통해서 그죠? 기업을 유지 강화하고 그죠? 자,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한 법률을 상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제 3절에 가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죠? 자, 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그죠? 한번 가봅시다. 자, 상법의 이념 그죠? 중에 여러분이 체크할 내용은 거래 안전 확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 3절을 갑시다. 그죠? 자, 상법의 이념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이념을 이데올로기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목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상법의 이념은 뭐가 있다? 그죠? 자, 기본적으로 거래 안전 확보를 통해서 그죠? 기업을 뭐하고 유지 강화시키고 그죠? 기업 활동을 뭐하는 게 그죠? 활성화하고 그죠? 또는 왕성화한다. 그지? 왕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 거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상법은 그죠? 특히 세 가지의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제도 두고 있을까요? 그죠? 공시주의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외관주의라는 그죠? 이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엄격 책임주의라는 그지?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해당 사항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의미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회계를 공부하는 이유도 또는 세법을 공부하는 이유도 뭐 때문일까요? 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대해서 뭐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세법을 공부하는 것도 뭐 때문입니까? 그지? 자, 국가가 가지는 조세 채권에 따라서 그지? 자, 거주자라면 그죠? 내가 얻은 소득이 있을 거예요. 이 소득의 내용에 대해서 그지? 자, 세법에 따라서 뭐하고 신고하고 납부를 하고 또 그 신고서는 세무서에 그지? 또는 그지? 국세청에 뭐 그지? 자, 제출하라.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공시 널리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럼 상법도 그죠? 이 거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 공시주의 제도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공시라는 걸 디스클로징 또는 디스클로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공시주의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상법상 재무제표가 존재하게 됩니다. 또 하나 뭐 있을까요? 기업의 중요한 사항은 그지 법원의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걔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기업에 관계되는 사항은 널리 알려서 기업의 다수의 당사자들이 그지? 자, 그지? 거래를 그 등기부나 재무제표 등을 보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뭐라고 얘기한다? 공시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영어로 표현하면 disclosing 또는 disclosure가 될 거예요. 널리 뭐 하자는 거예요? 알리자는 겁니다. 그지? 자, 이를 통해서 뭐 하자는 것이야? 기업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 양 당사자 간의 거래 안전 확보를 시키자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상대방이 되는 자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그지? 그죠?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를 통해서 당연히 뭐 기업은 유지 강화될 것이고요. 편안하게 상법을 믿고 공부를 할 수가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법을 공부할 때는 좀 한자를 알아야 됩니다. 자, 외관주의입니다. 외관은 뭘까요? 바깥, 외, 보일 관자입니다. 그럼 자, 그죠? 어떠한 상행위를 하는 자가 또는 영리활동을 하는 자가 그지? 내면의 의사는 A예요. 그죠? 근데 겉으로 표현된 건 B예요. 그랬을 때도 뭐다? 오케이. A에 따라서 법률 효과를 부여하지 않고, 겉으로 보여진 대로 뭐 하겠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도록 하겠다. 그걸 외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상업상임제도 외관주의 대표적 일정이 되고요. 표현제도, 오케이. 자, 표현 지배인도, 표현 대표이사 이런 제도들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상법상 대리제도 뭐 이런 수많은 내용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또 부실 등기의 공신력, 상업상임제도 뭐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소를 공부를 할 때는요, 여러분이 굳이 여기에 대해서 막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 엄격 책임주의가 하겠습니다. 자, 다수당사자라는 채권 채무관계에서
민법은 분할 책임이 원칙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상법 뭐라는가? 연대 책임이 원칙입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그치? 국세에 대해서도 뭐예요? 국세기본법에서는 모든 조세 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대 납세물을 부담하세요. 다만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물 규정에 적용을 배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원격 책임주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 건 이 연대 책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보증에 있어서도 그죠? 자, 뭐 연대 보증 책임 또는 연대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다? 오케이? 상인의 채권의 회수의 원활을 위한 제도가 된다. 그래서 거래 안전 확보를 통해서 기업을 유지 강화시키고 기업 활동을 왕성하는 게 상법의 이념이다. 이 정도 정리를 가볍게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4절 가니까 다시 뭐라고 나왔나? 상법의 법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상법의 법원은 다시 뭐라고 이야기했나? 실질적 상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오케이? 상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제4절 다시 가서 어디 갈까요? 상법의 법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법원이라는 거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나라는 법의 존재 형식에 있어서 자, 뭐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성문법주의국가를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요. 전부 다 뭐가 있다는가? 문서화된 법전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법의 법원은 꼭 공식처럼 쓰라는 겁니다. 실질적 상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는 그냥 상법을 칭할 때는 이거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상법의 법원은 자, 상법전이라는 자, 천여 개의 조문으로 만들어진 형식적 상법 플러스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 이렇게 정리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알파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상사자치법이 뭐가 있다? 회사의 정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상사자치법이, 자치법인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회사의 정관이 존재하게 된다. 또 하나 상사 관련된, 자, 뭐가 존재한다? 특별법이 존재하게 된다. 또 하나 뭐가 있다? 그치? 여기에는 수많은 법률들, 그치? 말로 셀 수 없는 수많은 법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오케이? 그치? 그런 것들 정리를 하고 하셔야 돼요. 또 하나 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상사 관련, 자, 국제법규도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상사조약, 상사조약 또 국제사법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 있다? 또 하나 상관습법은 상법의 법원이라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따지고 가셔야 될 내용이 뭐가 됩니까? 교재인 법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상법 제1조는 상사에 관해서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하고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법의 법원에 대한 조문이다. 실질적 상법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법원은 뭐 있다? 상법전이 있고 또 상사 특별법이 있는 것이고요. 또 상사 자치법이 있는 것이고 상사 조약 국제 법규가 있는 것이고 상관습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때 시험에 종종 나오죠. 자,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는 건 그럼 선생님 어떤 겁니까? 상법에, 그치? 자, 법원이 될 수 없는 거, 법원이 아닌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있나요? 자, 첫 번째 구별할 게 상관습입니다. 자, 법학을 할 때는 글자를 따야 되는 걸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상관습은 뭘까요? 자, 글자는 상관습 법하고 상관습하고 딱 한 자 차이밖에 안 나. 얘는 뭡니까? 그냥 관행입니다. 관행으로 국민으로부터 법적 확신을 부여받지 못한 걸 말합니다. 그에 반해 상관습법은 뭘까요? 관행이, 그지? 자, 당연히 뭐예요? 그죠? 국민으로부터 법적 확신을 부여받은 걸 말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상관습법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는 전부 다 관행들이에요, 관행들. 대표적으로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그지? 2013년도에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지? 예금 청구서에 찍힌 인형과, 그지? 통장에 찍힌 인형이 같기만 하면 은행이 예금을 지급하던 건 뭐다? 은행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통상 관행이라는 겁니다. 걔는 당연히 뭐가 된다는가? 상관습이라는가? 고로 뭐가 될 수 없다는가?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한테 또 하나 정리해 드릴 게 있다면 뭐가 될까요? 그죠? 자,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죠? 자, 판례입니다. 자, 법학을 공부하는데 많은 분들이 판례를 암기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판례는 뭐예요? 자, 그지? 어떠한 상사 법률 관계에 있어서, 자, 개별 사건에 대한
자, 누구? 그죠? 법원의 최종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개별 사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법원의 최종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우리나라는 어떤 법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문법주의 국가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얘네들도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거. 다만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최종 판결은 뭘 하게 됩니까? 당사자는 구속하게 됩니다. 그럼 그 판결에 따라서 당사자는 이행을 해야 되면 이행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오케이? 자, 당사자는 뭐 하지만 그죠? 당사자는 구속은 하지만 절대 뭐가 되지 않는다? 상법의 법원이 다시 한번 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또 하나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약관입니다. 약관. 자, 약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알고 하셔야 돼요. 약관은 뭐가 됩니까? 계약입니다. 계약. 약관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자, 보통 거래에 쓰여지는 약관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이 보통거래에 있어서도 특약조항을 계약에 넣을 수 있어요. 걔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특약약관이다 또는 면책약관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죠? 약관은 통상 뭐가 됩니까? 표준화된 계약을 말합니다. 그럼 보통거래약관은 보통거래약관, 보통거래에 있어서 뭐가 됩니까? 표준적인 계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표준 계약은 뭐는 될 수 없다는가? 상법의 법원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뭐가 될까요? 당사자는 구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당사자는 구속하지만 상법의 법원은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특약약관, 면책약관은 뭘까요? 표준약관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표준계약에 그죠? 자, 플러스 그치? 뭐가 들어가 있는가? 특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당연히 이것도 뭐예요? 당사자는 구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뭐는 그치? 상법의 법원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약관이라는 건 뭐다? 표준 계약과 그치? 자, 특별 약정이 들어간 그치?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때 뭐가 될까요? 이 약관은 당사자는 구속을 하지만 절대 상법의 법원은 낼 수 없다. 그치? 법원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수도 없이 출제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교재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는 거 13페이지 나와 있죠. 13페이지 갑시다. 자, 약관. 그치? 절대 당사자만 구속하지만 상법의 법원은 될 수 없다. 상관습은 뭐다? 오케이. 얘네들은 관행일 뿐이다. 법적 확신을 부여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법이 될 수 없다. 판례도 뭐다? 그치? 개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말한다. 오케이? 당연히 우리나라는 성법주의가로 그치? 상법의 법원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법 적용의 우선순위 문제가 제기될 때는 항상 이 특별법이 어디에? 그치? 이 일반법에 우선하게 된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때 가끔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상사 관련 국제법규는 어디하고 상사 특별법과 법 적용의 순위가 똑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치법 우선의 원칙. 그럼 자, 여기서 적용된다면 이 내용이 원바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이 두 개가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 상법이 세 번째가 되는 거고요. 상관습법이 네 번째로 적용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여러분 교재 14페이지 나온 법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리할 내용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5절에 상법의 효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죠? 첫 타임 수업을 마칠 것이에요. 자, 상법의 효력에 대해서 마지막 5절에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죠? 적용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제 5절로 가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요즘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상법의 효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왔나요? 그죠? 시간에 관한 효력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 상법은 2016년도 3월 달에, 그치? 자, 기업의 구조조정의 원활을 위한 규정이 개정된 이후로, 그죠?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2016년, 그죠? 16.3점, 오케이. 그치? 2점, 아마 3월 2일부터 시행이니까요. 시행되는 상법 개정이 있었답니다. 자, 그러면, 자, 시간적인 테이블에서 본다면,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전에 상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상법 또는 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이 이후에 그죠? 상법을 신상법이다 이렇게 또는 신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시간적으로는 뭐가 자 구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요. 뭐가 그죠? 신법 우선의 원칙이 그죠?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뭐 때문에 법률 불소급의 원칙 때문이에요. 그치? 자 시행된 이후에 법률은 시행일 이후에 생긴 법률 관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구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구법이 있었고요. 그죠? 자 신상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률 관계에 있어서 이런 법률이 하나 개입했다는 거예요. 자본시장법이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신법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뭐가 돼요? 자본시장법은 특별법이 될 것이고요. 자, 당연히 이 신상법은 일반법이 될 겁니다. 그때도 법적인 우선순위는 1, 2가 되는 겁니다. 이유는 이때도 적용되는 게 뭐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그치?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아무리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신법은 일반법인 경우에는 특별법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서 교재 색깔로 넣은 거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장소에 관한 효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국내 자 뭐라는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 국내 상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나 혹시 자 내국인 영업을 하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 국외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국외에서 영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 국외 즉 미국의 상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즉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오케이. 이때는 뭐 국내 상법 국외 상법의 적용이 가끔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충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뭘로? 국제사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사람에 관한 효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사람에 대한 효력. 그죠?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에서 우리나라 상법이 적용된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시간에 관한 효력과 상행에 관한 효력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때 그죠? IV만 정리합시다. 그죠? 자, 상행위에 대한 효력입니다. 그럼 상행위에 대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사자 모두가 상행인 경우를 쌍방적 상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사자 중 일방만 상행인 경우를 일방적 상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국가나 지자체가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공법인의 상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쌍방적 상행이나 일방적 상행위는 상법이 적용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사 법률 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모두가 상인인 경우는 물론 당사자가 일방만 상인인 경우에도 상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다만 공법인이 상인이라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서울시가 주차장을 영위하는 경우, 또 대한민국의 국가가 철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공법인의 상인이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지? 임대업 또는 운송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도 그죠? 자, 법률에 뭐가 없는 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뭐가 적용된다?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정도 문제를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관련 판례 요약했으니까요. 판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요. 자, 이번 수업에서는 문제는 풀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상법 총칙의 총서를 마치도록 하고요. 쉬었다가 2장의 상인으로 가서 수업을 전개를 좀 해나갈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0강에서 20여 강 정도, 20여 강 정도 하게 되면은, 아마 총칙 상의가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총 강의 수는 한 70강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수업을 통해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양념으로만 맛을 하나 보여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항상 밑에 자, 이번 교재가 예전 교재와 다른 점은 뭐예요? 자, 답안을 뒤에 실지 않고 밑에 실었어요. 오히려 뒤에 실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쟁점을 좀 파악하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실었고 색깔도 넣어놨으니까요. 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세요. 제가
회계학원을 떠나기 전에, 그지? 2, 3년 전부터 상담실에 답변을 잘 안 했는데요. 뭐, 이수천닷컴 하니까 제 거니까요. 또 제가 하니까, 답변 성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상법에 있어서, 그죠? 전체적인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면 항상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봤던 전체적인 상법의 내용, 총칙에 있는 내용 봅시다. 상법 총칙의 제1장에, 그죠? 총설로 가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상법 총칙은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치? 자, 그죠? 총설에 대한 내용, 또 상인에 대한 내용, 기업의 물적 설비에 대한 내용, 또 인적 설비에 대한 내용, 또 상업등기와 영업용도로 나눠져 있다. 근데 1절에 총설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은 뭐가 있다? 크게 4가지 또는 5가지가 존재한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상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포착해야 돼요? 실질적 상법의 개념을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 상법은 그죠? 자, 상법전이라는 것이 자, 형식적 상법 플러스 것이 상법 플러스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 그치?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입니다. 해놨으니까 이 부분 잘 정리하세요. 그때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겨난다? 그치? 이와 동시에 법 적용에 우선순위 문제가 생겨난다. 그죠? 자, 우선순위 문제에서 항상 자치법 우선의 원칙, 그치? 또 특별법 적용의 원칙, 일반법 적용의 원칙, 그리고 상법 1조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같이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두 번째, 상법은 그죠?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념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뭐 하는 것이다? 당연히 거래안전 확보를 통해서 기업 활동을 뭐하게 하는 것이고, 그죠? 왕성화하게 하는 것이고, 기업을 유지 강화시키는 것이다. 오케이, 그치? 자, 뭐 이 정도만 적어도 되겠다. 기업의 유지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때 거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는 크게, 그죠? 3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 공시주의, 두 번째 외관주의, 그죠? 세 번째 엄격 책임주의가 있다. 그래서 공시주의 대표자는 상업등기와 재무제표가 있는 것이고요. 외관주의 대표자는 내심의 의사와 겉으로 표현된 게 다를 때는 겉으로 표현된 대로 법률 효과를 부여하겠다. 걔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관주의라고 이야기하고 대표적으로 표현제도가 존재합니다. 개별 내용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엄격 책임주의, 민법의 분할 책임 원칙도 그죠? 민사보증의 보충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법에서는 역시 수인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연대 책임, 또 상사보증에 있어서는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뭐 있습니까? 그죠? 상법의 적용에 대한 부분인가요? 그죠? 마지막 상법의 효력, 그죠? 효력에 대한 부분에서 2가지는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때도, 그죠? 자, 신법 우선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그죠? 두 번째, 그죠? 신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죠? 상행위에 있어서 일방적 상행, 쌍방적 상행, 공법인의 상행에 대해서 모두 상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상법 또는 실질적 상법을 뭐라고도 이야기한다? 상법에, 그죠? 자, 법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3가지를 잘 정리하시면 총설 내용이 다 정리가 됐을 겁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죠? 뭐 20천의 상법이 어디 가겠어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